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 상암동 경제포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시간대를 좀 앞당겨서 시작하는데요. 늘 함께하던 고란 기자가 오늘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특별히 이분만 모셨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누군가와 함께 하다가 네. 오늘 혼자 덩그러니는 아니고 좀 외로우신가요? 네. 허전하네요. 큰 허전하신- 결핍이 느껴집니다. 큰 결핍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네,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김학균 센터장님의 멋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포차는요. 이 문제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계는 그리고 우리 경제는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홍콩 있지 않습니까? 네. 홍콩 국가보안법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네. 정치 이슈이기도 하지만 네. 경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시절에는 영토를 둘러싸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전쟁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지금은 뭐 설사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라고 하는 건 각 나라 이제 고유의 이슈이고 네. 경제는 개방화가 진전이 되면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설사 정치적인 목적이더라도 경제를 통해서 공격하는 게 뭐 상대방을 옥죄는 방법인 것 같고 뭐 북한 핵 문제란 게 정치적인 이슈입니다만은 경제 제재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압박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뭐 미중 갈등은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 이제 그 외피는 어쨌든 그 경제 제재라든가 경제적 대립을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이 워낙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데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시선이 첫 번째 있고요. 이 미국이 홍콩에 주던 특별 대우들을 지금 박탈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 걸까요? 일단 특별 대우라고 하는 거는 홍콩이 뭐 중국에 속해 있지만 네. 이제 일국 양제라 그래 가지고요. 중국 본토와 조금 미국 입장에서는 차별적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융 허브 같은 것도 있고 관세 같은 것도 혜택을 주고 또 홍콩 사람들이 미국 갈 때 비자 받는 것도 중국 본토 사람들보다 좀 더 수월하게 해줬는데요. 네네. 이제 지금은 이런 특별 혜택들을 이제 없애겠다는 게 미국의 방침이고 네. 당장 나온 얘기는 미국에서 이제 홍콩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이제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건 수출 중단을 이제 선언을 했고요. 네. 또 이게 상업용으로 들어가지만 이게 또 뭐 국방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이제 중단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나온 얘기들은 그런데 네. 뭐 앞으로는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관세 같은 건 높아졌잖아요. 이게 이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사실 네네. 이게 우리가 다 들어본 레파토리거든요. 네네. 화웨이 제재라든가 더 심한 것까지 봤는데 홍콩이 가진 특수성은 이게 이제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특수성이 있고요. 네.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구가 만들어 놓은 룰입니다. 미국, 영국의 자본주의가 만들어 온 룰이고 이제 홍콩이 이제 그걸 따르면서 어떻게 보면 홍콩이란 나라가 이 중국과 세계가 만나는 창 역할을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앞으로 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굉장히 거기 쏠려 있는 경제적인 의미가 실질적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홍콩이라는 이 곳이 지금 뭐 화해나 이런데 뭐 안보 위협으로 공식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이건 다 제재하겠다 거의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기업들 제재가 이제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뭐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회사의 네네. 주주들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런정페이인가요? 네. 그분이 소액 대주주고 나머지가 이제 종업원 지주회사다라는 게 이제 중국 측의 이야기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기업이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의심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이제 기업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아무튼 홍콩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홍콩에서 뭐 급하게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관심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헥시트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홍콩 엑시트를 이렇게 헥시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로벌 기업이나 금융 회사들이 워낙 그 홍콩에 많았기 때문에 홍콩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 실질적으로 센터장님은 제 얼마나 보십니까? 생각에는 점진적으로 좀 떠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홍콩이라고 네. 하는 게 세제 혜택도 있고요. 뭔가 중국 본토에 비해서 규제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 주식을 사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홍콩에 있는 중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사면서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개별 기업에 대해서 막 미국이 제재를 하는 마당에 네. 이제 홍콩에서 투자하고 있는 서구 자본의 이익이 이 보장된다라는 보장이 없고요. 특히나 이제 뭐 주주 행동주의라든가 공매도를 하는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해지는 말로는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가 잡히는 건 아닌데, 네네. 뭐 이제 금년 들어서 홍콩에서 빠져나간 헤지 펀드의 이제 규모가 한 35조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아직까지는 뭐 급격한 자본 이동이 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주식을 한 30조 원 가까이 팔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뭐 미중이 싸우고 어떤 무역 장벽을 세우고 하는 건 우리가 2년 동안 봐왔던 모습인데 네네. 이제 금융 쪽의 문제라기보단 제조업의 문제였는데 이제 금융 쪽의 향방이 앞으로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미중 간에 정말 심각하게 싸워서 주변 국가들이 다들 아슬아슬한 그런 네. 국면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 영향도 물론 받았고요. 이제는 홍콩까지 이렇게 되면은 국면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국면으로 좀 넘어간다고까지 표현할 뭐 수 있을까요? 기존 상황의 강화라고 봐야 강화.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시장에 내성이 생겼는지 또 네. 코로나라고 하는 뭐 홍콩과 미국 간에 인간끼리 싸우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란 문제가 네. 있어서 그런지 네. 오히려 뭐 중국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홍콩 금융시장 쪽에서는 어제 오늘 그렇게 큰 동요는 없는데 뭐 하루 이틀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뭐 속단하기 평가하기는. 힘들고 네. 조금은 좀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홍콩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여기서 도망가려는 이 기업들이나 뭐 네. 금융회사들 혹시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일종의 반사이익 약간 생각을 하게 된다잖아요. 세상의 모든 변화에서 사람인지라. 우리가 다 뭐 그 이점을 누렸으면 좋겠지만 네. 조금 힘듭니다. 힘든가요? 왜냐하면요. 네.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자본이 만든 거고 이제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개방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금융 허브가 된 나라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들은 네. 기본적으로 내수도 없고 그냥 그런 거 열어줘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뭐 소위 많은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는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중남미의 그런 어떤 금융 허브들 보면 네. 조그만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 금융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외환 시장이나 이런 개방에 부작용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두 번째는요 환율 제도인데요. 네.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달러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환율 변동의 리스크가 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군요. 네. 홍콩은 아예 환율 제도를 달러와 폐그시켜 놨고 싱가포르도 거의 그 달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환율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 이점을 누리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기반이 안 돼 전혀 있군요. 다르죠. 한마디로. 포기할 게 많은데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선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기회 비용이 좀 커 보입니다. 그 당장 우리 수출 기업들도 걱정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 네. 이게 중국으로 직접 가지 않고 홍콩을 거쳐서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3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뭐 결국 뭐 홍콩이라고 하는 게 제조업 기반이 있는 거 아니고요.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뭐 중국으로 바로 보내면은 될 문제인 것 같고 홍콩을 거쳐서 갔던 거는 기존의 거래 관행이나 아니면 홍콩이 금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던 건데 조금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뭐 아주 본질적인 네. 그런 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뭐 홍콩이 최종 수요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홍콩 거쳐서 가던 걸 중국으로 바로 보내는 뭐 물류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들 수 있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은 뭐 제 생각에는 적응이 해결될 수 있는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뭔가 어쨌든 약간의 편리함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홍콩을 네. 굳이 거쳐서 갔는데 네. 똑같은 제약 조건이 있다면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중국으로 보내면 되는 네, 뭐 상황들. 조금 불편하겠지만 뭐 그렇게 큰 부작용은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대선 앞두고 네. 무슨 일이든 하잖아요. 네. 어떤 대통령이든 네. 다 하는 거긴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을 더 키우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지금 중국은 미국민 전체에게 좀 적이 되는 느낌이고요. 네. 민주당도 지금 중국에 대한 공약들은 매우 강경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면 외부에서 적을 찾는 움직임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네네. 지금 뭐 미국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영국이 브렉시트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제 이민자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거고요. 네. 뭐 한일 간의 갈등 이런 것도 풀리지 않는 내부의 문제를 자꾸 외부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 대선에서 설사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미중 간의 갈등은 단기간에 봉합되긴 저는 힘들 걸로 봅니다. 네. 민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는 계속 불평할 것이다. 네. 이 얘기를 또 해볼까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네. 벌써 7월이죠, 오늘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이 수출 절차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한 지 1년이 된 건데요. 당초 굉장히 우려가 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반도체 라인이 네. 멈춰지지 않을까? 맞아요. 뭐 이런 극단적인 우려도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그러진 않았고요. 다행히 뭐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뭐 자립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네. 일부 품목은 국산화하고 또 이제 수입을 다변화하면서 또 일본도 수출을 하는 걸 아예 막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큰 탈 없이 네. 1년을 보낸 것 같고 네. 일부 또 우리 뭐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죠. 뭐 이런 쪽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도 있고 해서 뭐 당초 우려보다 무탈하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이 상황을 이제 위기를 또 기회로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육성 지원 정부가 많이 하겠다라고 예, 뭐 여러 차례 법까지도 특별 법까지도 그렇죠.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만약에 일본이 수출을 끊어버리면은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전히 좀 어렵고요. 네네. 일본이 수출 제한을 했던 3개 품목 중에서 불화수소 정도만 이제 수입 다변화나 이런 걸 이뤘던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주가로만 보면 네. 지금 뭐 소부장 펀드 대통령도 가입하시고 하셨는데 네. 한 30% 올랐습니다. 아, 그동안 그렇습니까? 코스피가 한 5% 올랐는데 오, 많이 올랐군요. 뭐 나름 이제 네.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대체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대로 본다 그러면 조금 뭐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주식시장에서는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뭐 일본 언론들도 결국은 우리 자충수든 거 아니냐. 일본이 먼저 공격을 가했고 그게 일본 기업, 네. 본인들 기업에 더 해가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실제 일본 기업들도 굳이 이 뭐 소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피해를 뭐 받잖아요. 닛산 자동차 이런 거 네. 이제 한국 사업을 접었고요. 이게 뭐 꼭 반일 감정 플러스 코로나로 인한 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참 서로가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뭐 한국도 수출이 전체적으로 좋다고 말하긴 힘들고 일본이야말로 아베 출범한 이후로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로 성장률이 가장 떨어지고 어려운 나라인데 앞서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정치인들이 풀리지 않는 내부 문제를 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네. 약간 적대적 공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뭐 소재 부품 자립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최근에 코로나 발병 이후에 뭐 리쇼어링을 해서 한국으로 공장을 데려오자 이런 것도 제 생각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 뭐 중공에 있던 공장을 떼서 우리 어디 도시에 가져오면 이게 생산성이 맞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은 한국의 경우에는 좀 글로벌리즘을 좀 견지하면서 네. 대처를 하는 게 우리가 모두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바른 처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본 얘기도 하고 홍콩 얘기도 했는데 한국 얘기를 해보죠. 네. 우리나라 얘기. 출산율 최근에 또 기사 읽으신 분들 다시 한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유엔이 집계한 통계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재확인됐습니다. 네. 센터장님도 이 통계 보셨죠? 예, 뭐 유엔 그 인구 기금이라는 데서 한 건데요. 네. 올해 이제 출산율을 그 추계한 겁니다. 1.1명인데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 그나마. 이게 이제 198개 나라를 어떻게 유엔에서 다 추계하겠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추세를 보고하는데 한국이 재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98, 작년이 0.92, 올해 1월부터 3월까지가 작년보다 10% 정도 출생아 수가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명 사회에서 3년 연속
학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전례가 없는데요. 그러네요. 우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실상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낙관적으로 잡은 게 맞는 것 같네요. 이 1.1명 정도로 여기가 네, 예상을 하는 1.1명인데 우리가 작년, 어. 재작년에 이미 1명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그냥 저출산 얘기는 한 20년 들은 것 같고요. 초저출산 이렇게 표현해도 뭐 과잉은 아닌 것 네. 같은데요.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파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양적인 성장은 되게 힘듭니다. 음. 지금 뭐 기계가 다 하는 세상에서 생산성 높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뭐 자동으로 하고 이런 거는 일부 뭐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만 그렇고요. 네.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생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호주 같은 나라 인구 늘거든요. 호주 같은 나라 인구 한 2% 늘고 성장률 2% 하나. 네. 한국이 뭐 인구 안 들면서 0% 성장하나 사실 네. 똑같습니다. 1인당으로 숫자로만 보면 네.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사회 계약.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기초 그 생활용 그 정부에서 지원한 그 네네. 보조금을 봐도 4인 가족 기준이거든요. 재난지원금. 예, 재난지원금. 네네. 우리 오랜 관습은 4인이 그렇죠. 한 가족인데 지금은 뭐 1인 가구 훨씬 많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연금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앞으로 한 1, 20년 내에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게 걱정이죠. 정부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20년간 대책을 못 마련하는 것 같아요. 네. 답이 뭐 답이 조금 없나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한국이 출산율이 낮은데 한국만큼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이 대만 1.1명이고요. 이것도 문명사에서 보기 힘든 수준이고 네. 홍콩, 일본 다 낮습니다. 동북아 나라들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작은데 밀집해 있고 굉장히 도시에 집중돼 있고 네. 치열한 경쟁 이런 맞습니다. 건데 네. 일본이 약간 이제 출산율을 높였는데 그게 아베가 들어와서 여성이 조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진 측면도 있고 지방 창생이라 그래서요. 조금 지방이 좋아지면서 출산율이 높아진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한국도 뭔가 소수의 도시에 몰리는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야 완화시키면서. 해결의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418번님, 김학균 센터장님, 진짜 설명 쉽게 해주시네요. 마치 이런 느낌. 귀를 열어라. 내가 알려주겠다. 거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